예, 벤젠 화합물에 여러 가지 합성된 벤젠 화합물, 그리고 천연에 존재하는 벤젠 화합물이 우리 인간에게 아주 유익한 의약품이든 염료든 이런 생활의 화합물로서 작용한다는 걸 봤습니다. 그럼 그런 인간 생활에 유익한 화합물인 벤젠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 7장의 핵심 내용이 뭔가를 썸머리 했습니다. 우리는 7장을 배움으로써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벤젠의 구조에 대한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벤젠의 화합물의 구조는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단일과 이중이 아니라 그 중간인 1.5 결합이에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벤젠의 구조를 결합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즉 단일결합인 1.54옹고스트롬과 이중결합인 1.43옹고스트롬의 중간 영역인 1.49옹고스트롬이기 때문에 1.5 결합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워낙은 케클레가 벤젠 구조를 그리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얘기를 하고, 어떻든 간에 벤젠이 공명 안정화를 통해서 매우 안정적인 화합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은 화합물이 안정화된 얘기는 반응성이 낮다는 얘기죠. 그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로마시티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할 것이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조건이 휴켈 룰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얘기했듯이 벤젠 유두체에 대한, 우리가 매 차트 작용기에 따라서 새로운 화합물을 배울 때 나오는 구조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그 화합물의 명명법을 공부한다. 그렇죠? 명명법에 대한 구조식 그리는 거와 구조식을 보고 명명법을 하는 거에 대한 공부 당연히 할 거고요. 다른 알킬 화합물과 달리 벤젠 유두체들은 고유 이름이 많아요. 고유 이름이 많아. 왜? 잘 알다시피 1800년대 석유 시대 이전에 석탄 시대에 썼다 그랬죠. 석탄을 건류함으로써 석유의 증류와 비슷한 것이 석탄의 건류인데, 건류함으로써 그런 연료뿐만 아니라 화학산업의 원료가 되는 화합물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이런 유팽명에 대한 체계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처음에 그 물질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름 붙이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되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그냥 그 화합물의 커먼 네임처럼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팽명에서도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고유명인 그런 이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많다는 얘기죠. 어떤 일정한 룰에 의해서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 이름들이, 즉 커먼 네임이 유팽명으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닐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큐멘까지 여기서 쓸 필요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크레졸, 아니졸 하듯이 고유명사들이 유팽명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 때문에 많은 화합물들의 이름을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구조를 이해하고 성질을 안 다음에 명명법을 하고 다음에 반응이죠. 벤젠 화합물에 여기 공명 안정화라는데, 그런 안정화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친전자성 취환 반응이에요. 그래서 친전자성 취환 반응의 메커니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고, 그러한 친전자성 첨가 반응, 즉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스티튜션 반응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종류가 흔히는 5개, 더 한다면 6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친전자체, 즉 플러스로 표시되는 친전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중요한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다음에
친전자수 첨가 반응을 하는데 벤젠고리에 기준에 붙어있는 치환체가 다음 친전자체가 EAS 반응을 할 때 교통정리를 해요. 너는 오로스로 가라, 너는 메타로 가라. 즉 오로스파라 지향성과 메타 지향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즉 오리엔테이션을 지시를 하게 되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벤젠고리를 활성화시킨 그룹이나 그럼 오로스파라 지향성이고, 벤젠고리를 비활성화시킨 그룹이다. 그렇다면 메타 지향성으로 우리가 분류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공부도 당연히 할 것입니다. 한편 어플리케이션인 응용 합성 분야에 있어서는 알킬벤젠 화합물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반응을 얘기할 것이에요. 실험 7장의 내용이 꽤 많아요. 그리고 7장의 내용은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봤듯이 천연에 존재하는 벤젠 화합물, 의약품용으로든 아니면 어떤 용도로든 사람이 인공적으로 합성한 합성 벤젠 화합물들이 우리 인간 생활에 매우 유익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벤젠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에 대한 시험 문제에 있어서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배운다는 얘기가 이번 주가 첫 주인데, 개강 첫 주인데, 개강 첫 주와 다음 주 중간까지 정도 진도를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7장은 끝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벤젠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제가 누니 하는 얘기지만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1학기 때 정리했던 여러분의 노트가 있을 겁니다. 그죠? 1장부터 6장까지 정리를 했는데 그 뒷부분을 이어서 2학기에도 아마 과제로 계속 낼 거예요. 즉 7장, 8장, 9장 해서 13장 내지는 14장까지 우리가 진도를 나갈 건데 노트 정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을 하죠. 즉 아무리 구슬이 많이 있어도 실에 꿰서 해야지만이 목걸이라는 그런 또 그 작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단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기 바랍니다. 다행히 이 PPT 자료는 그 출판사에서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PPT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한 번 더 읽고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읽고 벤젠 하면은 먼저 벤젠의 구조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 벤젠에 대해서 이 케큘레라는 사람이 1800년대 엄청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825년에 고래 등유에서부터 처음 분리한 물질이 바로 벤젠 화합물인데 그 벤젠 화합물을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해다 푸는데 봐보세요. 1825년에 처음에 분리를 했는데 분리를 했으면 나름대로 논문지에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새로운 화합물이다. 근데 새로운 화합물에 대한 물성을 분석하고 뭐하고 해서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단일, 이중 단일로 그려졌는데 아까 얘기했던 1.5 결합이에요. 실질적으로. 즉 1865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이 벤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케큘라가 벤젠에 대한 루이스 구조식을 이런 식으로 지금에 나오는 구조식을 1865년에 가서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어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수치적으로 두 줄로서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하지만 이 40년 동안 이 벤젠이라는 화합물을 그때 당시 40년 동안 많은 화학자들이 공부를 했을 텐데 얼마나 고심이 많았겠는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벤젠의 구조의 특징을 본다면은 불포화합물이 다. 그래서 불포화도가 4로 표시된다. 우리가 불포화도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일반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안세츄레이션 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즉 이중결합의 수로서도 표시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화합물 한번 보세요. 다이치환체인데 두 개의 치환체가 있는데 하나를 기준으로 이게 오로스 관계에 있는 겁니다. 1번과 2번은 결국에 같은 물질이다. 이거는 메타 관계죠. 메타 관계고 이거는 파라 관계입니다. 이렇게 많은 화합물들에서 오로소, 메타, 파라의 위치의 구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기본적인 벤젠 구조가 1번과 2번이 이중결합이라면은 이쪽은 1번과 2번이 단일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1.5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즉 1번과 2번의 관계는 바로 공명관계입니다. 공명관계입니다. 그래서 벤젠의 케큘라 구조식을 다시 한번 표시하는데 그때 당시 케큘라가 이 벤젠이라는 화합물을 루이스 구조식 표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과학사의 뒷얘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뭐 화학뿐만 아니라 물리, 생물, 지구과학 모든 분야의 자연과학에 관련된 과학사의 뒷얘기를 쓴 책입니다. 시클리프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여러분들이 지금쯤 시클리프의 과학사의 뒷얘기를 읽어본다면은 이런 벤젠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가라는 케큘라가 고심한 내용의 책이 나옵니다. 이 벤젠의 구조식을 그리기 위해서 꿈속에서까지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꿈속에서 원숭이가 노는 꿈을 꾼 거예요. 원숭이들이 그룹을 져갖고서 놀고 있는데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잡고서 건너다녔답니다. 마치 서커스에서 보면은 이 그네에서 저쪽 그네로 건너갈 때 사람이 손과 발을 서로 잡고서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숭이들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가는데 거리가 멀면은 중간에 그네식으로 원숭이가 타면서 다음 밑에 이 한 원숭이의 발을 잡고 다음 그 나무까지 건너가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해 갖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벤젠의 구조를 착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지금의 벤젠 구조식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 시클리프가 지은 과학사의 뒷얘기 읽어보면 무척 재미있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거 뭐 화학편뿐만 아니라 생물편, 물리편도 몇 개를 읽었었습니다. 화학은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많이 읽었고요. 상당히 그때 당시 전파과학사라는 출판사에서 문고판으로 조그만 책으로 나왔던 책인데 지금도 제 어디 연구실인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도서관에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과학사의 뒷얘기들이 나와 있는 책이 도서관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자연과학 쪽에 관련된 그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무지 많아요. 즉 과학사에 대한 정석적인 내용 설명이 아니라 이 뒷얘기처럼 좀 더 독자들한테, 좀 더 청소년들한테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쓴 책들이 무지 많습니다. 물론 어려운 책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도서관에도 많이 있으니까 조금 도서 검색을 해갖고 화학이나 생물이나 물리나 이런 자연과학과 관련이 있는 좀 더 그 사실적인 그 학술적인 내용이 아닌 그런 비학술적인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벤젠의 구조는 케큘라가 이런 구조식을 제안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벤젠의 구조식을 나타내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1번과 2번이 이중결합이라면은 이쪽에서는 1번과 2번은 단일결합이에요. 그래서 이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을 교대로 하는 것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에 있는 풍부한 전자가 단일결합 쪽으로 밀어주고, 여기 4번, 1, 2, 3, 3번과 4번에 있는 이중결합은 또 4, 5번에 단일결합을 밀어주고, 이렇게 밀어준다 보면 이쪽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이 1번 구조와 2번 구조 사이는 공명관계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이중 단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5 결합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 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벤젠구리를 이렇게 육각형 고리 안에 원으로서 표시하는 이런 벤젠구리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벤젠 구조를 이런 구조, 1번 구조, 2번 구조, 3번 구조 모두 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각자 용도에 맞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 통용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가 단일결합이라면은 이게 1.47은 1.54 옹고스트롬인데 1.54 옹고스트롬이고 이거는 1.43 옹고스트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삼중결합은 1.349, 이게 좀 미스프린트가 됐는데 이런 그래서 1.49가 맞습니다. 여기는 1.54, 1.3, 1.43, 1.49가 돼야 될 겁니다. 이것은 지금 아마 잘못 그렸을 겁니다. 아마 다른 책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일결합은 1.54, 이중결합 1.3, 1.43, 그래서 벤젠고리의 실질 결합근은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의 중간 영역인 1.49 옹고스트롬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치를 다시 한번 1.54, 1.43, 1.49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거 수정된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렇게 그려져 있는 벤젠의 공명 구조식을 바렌스팅 모델로 그린다면 이런 모양들이 되겠죠. 자, 탄소 고리가 동일 평면상에 존재해요. 그리고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무슨 전자? 이중결합이 있었으니까 거기 남아있는 파이 전자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각각의 탄소에는 이렇게 파이 전자가 하나씩 남아있죠. 이렇게. 그죠? 남아있는 이것을 전자 분포식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탄소 고리는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는 거고, 위쪽에 있는 전자들이 서로 전자와 전자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 갖고서 하나의 구름처럼 퍼져 있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전자들도 마치 구름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벤젠의 입체 구조를 마치 햄버거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햄버거의 빵이 위아래로 있고 가운데 고기 패티 부분은 탄소 골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말고 또 햄버거 먹고 싶은가요? 그러면은 얼른 참고서 냉수 한 잔 마시고 다시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벤젠의 이제 전자 분포를 나타내는 형태의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골격은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는 거고서 위아래는 여기 있는 파이 전자들이 마치 햄버거 빵 모양처럼 구름처럼 퍼져 있다라고 그리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벤젠이 안정도를 얘기하는데, 실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이클로헥센 같은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사이클로헥센의 수화 반응이네요. 그렇죠? 산촉매에 의한 물의 첨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몇 장에서 배웠죠? 6장에서 배웠습니다. 친전자성 첨가 반응을 배웠어요. 즉 이중결합에 황산의 H+의 산촉매를 통해서 그때 메커니즘 기억납니까? 여기다 H가 먼저 붙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겠죠. 거기에 H2O에 OH-만 붙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H가 붙고 이쪽에 OH 친전체가 붙어갖고서 이렇게 사이클로헥산놀로 변한 거 있습니다. 만약에 사야마탄소 용매 하에서
브로민을 반응시켰다면은 그 브로민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트랜스 타입의 다이브로미네이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납니까? 할로겐화 반응은 그때 무슨 반응? 안티 에디션에 의해서 먼저 벤젠이 여기에 벤조니움 같은 삼각형 고리를 일으키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Br-가 빵 때림을 하는데 안티 에디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는 앞쪽으로 하나는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트랜스 타입의 다이브로미네이션 된 화합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중결합은 KONO4 같은 강력한 산화물질에 의해서 OH가 다이올로 변해는 이때는 시스 타입으로 갔습니다. 왜? 망간이라는 금속의 오조나이드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당시 골격 구조가 교과서에서 봤었습니다. 이렇게 오각형 구조를 이룬 다음에 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 타입으로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장에서 배웠던 거예요? 6장에서 배웠던 이중결합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런 앞에서 배웠던 알켄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을 왜 나타내느냐? 벤젠 구조도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벤젠의 사이클로헥센과 똑같은 친전자성 첨가 반응을 시키니까 반응이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이중결합에 앞에서 했던 6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할로겐화 반응 시켜봤더니 반응이 안 갔다는 얘기예요. 산화 반응 역시 KMNO4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산화시켜서 여기다 다이올을 만들려고 했는데 반응이 안 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6장에서 배웠던 이중결합이 있는 알켄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에 의한 반응을 시켰었는데 그때 그 메커니즘 다 기억나겠죠. 이건 산촉매고 이것은 할로니움 이온을 이용한 거고요. 근데 왜 벤젠고리에 있는 이중결합은 그 반응이 안 갔을까? 여기 써있네요. CC 이중결합이 가지고 있는 알켄의 반응성, 즉 친전자성 첨가 반응에 대한 반응이 벤젠고리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얘는 반응성이 있는데 벤젠고리는 얘보다 반응성이 떨어지는 매우 안정된 화합물이기 때문에 반응이 안 간 거예요. 반응성과 안정성은 반비례 관계죠. 그죠? 그러죠. 자, 그러면 상당히 재밌지 않아요? 이중결합이 ON 하나 있고 이중결합이 3개 있으니까 실은 얘가 3배의 반응이 일어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응은 안 갔다는 얘기예요. 액면상으로 더 반응이 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들 했겠죠. 그렇죠? 물론 결론은 미리 말하겠습니다. 결론은 벤젠이 공명 안정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량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로헥센 수소화 반응을 시켰습니다. 그 팔라딘 차콜에 대한 촉매를 써서 수소화 반응을 했는데 여러분이 우리 6장에서 배울 때처럼 이 수소화 반응은 씬 에디션 타입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즉 팔라딘 차콜이라는 촉매 표면에 뭐가 그 각각의 수소가 한쪽 방향으로 심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이렇게 촉매 표면에 수소가 2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중결합이 내려오면서 2개를 착 빼가서 시스 타입으로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제가 6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이클로헥센에 수소화 반응 시켰을 때 수소화 반응 시켰으니까 여기가 사이클로헥산으로 변했는데 이때 관찰된 엔탈피의 변화가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는 뭐예요? 흡열 반응이에요? 반려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죠. 이만큼의 28.6 칼로리만큼의 에너지가 흡열됐습니다. 그죠? 자, 근데 그 사이클로헥센 이중결합 하나니까 이만큼의 엔탈피 변화량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이중결합이 두 개 있는 경우에요. 13 사이클헥산 다이엔에서는 이중결합이 두 개니까 똑같은 수소화 반응을 두 번 시키니까 이때는 에너지가 얼마큼? 이거의 두 배인 약 55.4 칼로리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7 칼로리만큼 에너지가 소모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55 칼로리 소모됐어요. 이론상으로 맞아 들어가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중결합이 3개 있는 경우에 135 사이클로헥사트라이엔 같은 경우는 수소화 반응을 몇 번 할 수 있어요? 이중결합이 3개니까 하나, 둘, 세 군데서 할 거라. 그러면 이론상으로 28의 3배인 85.8 칼로리만큼의 에너지가 필요로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이중결합이 3개에 있는 사이클로헥산 같은 헥사트라이엔 같은 형태가 벤젠이죠. 여기다가 수소를 3번 넣고 이렇게 사이클로헥산처럼 반응시켜 봤더니 실제 소모된 에너지는 85칼로리가 아니라 49칼로리만 소모되었다. 49칼로리만 소모되었다. 그러면은 결국에 85에서 이만큼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자체가 공명 안정화 36칼로리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이클로헥산에 이중결합 하나 있는 거에 비해서 이중결합 3개 있는 거에 예상되는 에너지 값보다 벤젠은 36칼로리만큼 더 안정한 화합물이라는 것이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수치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엔탈피 계산을 갖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물리화학적인 개념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벤젠의 공명 안정성이 있다는 얘기를 정량적으로 실제 이렇게 생성 엔탈피 값 계산에 의한 화학 반응식의 에너지 값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벤젠고리 하나는 얼마만큼? 36칼로리만큼 공명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프로. 즉, 이중결합이 3개 있는 이런 형태의 화합물에 대해서 135 헥사트라이엔에 대해서 수소화 반응을 시켰을 때 우리는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약 85칼로리 정도의 화합물이 이미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다 수소 반응에서 사이클로헥산 폼으로 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벤젠고리 같은 경우는 아예 이만큼 먹고 들어가는 거죠. 즉 여기서부터 이만큼 36칼로리가 더 훨씬 더 안정해요. 결국에 그렇다는 얘기는 활성화 에너지를 얘는 이만큼을 더 필요로 하는 거예요. EA2는 EA1에 비해서 더 안정화됐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가야지만 반응이 간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건 헥사트라이엔이에요. 헥사트라이엔은 여기서 이만큼만 에너지를 줘도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줘도 반응이 진행되는데 실질적으로 벤젠은 얼마만큼? 헥사트라이엔보다 36칼로리만큼 더 안정해서 더 아래에 있어야 안정하니까. 그렇다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중턱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아랫부분에서 올라가려면 더 많은 에너지 필요하는 거지. 즉 이만큼이 더 안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명 에너지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젠은 삼중결합 표시되는 사이클로헥사트라이엔에 비해서 36칼로리 퍼 몰만큼 공명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방향족성 아로마티시티라고 표시하는데, 영어로 아로마티시티라고 표시하는데, 이 아로마시티라는 얘기는
벤젠과 같이 CC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지만 공명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알켄의 경우에서처럼 친전자성 첨가 반응을 하지 않는 성질이 있다. 그게 이제 뭐야? 그만큼의 공명 에너지로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이 안 간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친전자성 첨가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방향족성, 즉 공명 에너지에 의한 안정화 때문에 이 반응을 안 일으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로마시티 방향족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공명 안정화로 반응성이 친전자성 반응성이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그런 아로마시티를 설명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슈켈룰이라는 규칙이 있는데, 슈켈룰, 즉 반향족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조건 중을 얘기하는데, 이때 슈켈룰의 공식은 보시는 것처럼 4n 플러스 2파이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n은 정수값이에요. 만약에 n이 1이다 그러면은 4 곱하기 1, 4 더하기 2는 6파이예요. 자, 벤젠이 뭐야? 벤젠 구조, 벤젠 구조 어디 갔어? 벤젠 구조 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파이를 갖고 있어요. 6파이예요. 6파이는 슈켈룰에 맞아요, 안 맞아요? 슈켈룰에 맞죠. 그래서 6파이를 갖고 있으면은 슈켈룰에 만족하기 때문에 방향족성을 가지고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 하는 얘기죠. 물론 다음에 보면 슈켈룰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다음에 또 하려면은 분자는 고리형이고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슈켈 규칙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로마시티 방향족성인데, 즉 방향족성을 나타내려면 슈켈룰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슈켈룰을 만족하려는 조건이 또 뭐야? 탄소 고리가 동일 평면에 존재해야 된다. 아까 우리 여기 그 햄버거 모양 있었죠? 햄버거 모양 할 때 이 탄소가 평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이 아니면은 햄버거 빵이 하나 불쑥 튀어나오고 쭉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탄소 고리이기 때문에 햄버거 빵이 되는 거잖아. 이 패티 부분이 만약에 평면에 존재하는 거 하나 찢어지겠죠. 그러니까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고기 패티 부분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 파이 전자들이 골고루 디로컬라이제이션에 의해서 비편자에 의해서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고리를 형성하는 모든 원자는 짝지은 이중결합, 즉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